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장중에 7,999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8,000이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도 나오는데요. 개인이 막고 있는 그런 상황 이어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조금씩 가면서 통신 섹터가 치고 올라가고 있고 장 초반부터 로봇주는 선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잘 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장중에 198만 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최고가를 또 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 내내 상승 곡선을 그리고 큰 폭으로 튀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리핑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JP모건 이런 해외 증권사에서도 만스피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증시에 부양하는 그런 종목,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넘어서 자꾸만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을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티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46만 원까지 올려잡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SK하이닉스는 이렇게 310만 원 선까지 올라갔는데 국내 증권사 SK하이닉스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80만 원 선까지 밴드 상향된 그 상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훌쩍 넘어서 310만 원 선까지 언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이렇게 올린 데에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렸기 때문인데요. 251조 원이고 하반기 점점 가면서 범용 메모리 가격이나 HBM 가격이 또 드라마틱하게 뛸 가능성 이런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 최근 AI 시대에 굉장히 핫한 스타인데요. 여기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AI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그런 양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머니코드에서 토큰,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언급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콘텐츠에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러면서 AI 시대에 메모리, 특히나 범용 메모리 그리고 HBM의 강력한 수요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까이는 4분기 HBM 가격을 한 30% 전분기 대비해서 인상 낼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JP모건, CT 이런 부분에서 우리 코리아 지수와 더불어서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짙어지고 있지 않나 한편으로는 생각하게 됩니다. K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국내 증권사 밴드 상향의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연수익률만 해서도 SK하이닉스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주가 상승 속도보다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명확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입니다. 270조 원 전망을 했고요. 내년은 418조 원으로 또 드라마틱하게 오르잖아요. 상향 조정화 흐름들이 있었는데 메모리 가격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드램 같은 경우에는 194%, 낸드가 217%로 이렇게 뛰어오르면서 영업이익 추정치 상단을 높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 이후가 돼도 장기적으로 성장 사이클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했는데요. 메모리 가격이나 AI 인프라 투자가 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서버 디램, 기업용 SSD 수요도 굉장히 막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니코드에서 AI 에이전틱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자주 언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까지 하는 것을 에이전틱 AI라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AI 시대가 초기 시작이라는 거고요. 아직까지 오늘 로봇주 강력하게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피지컬 AI 자율주행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SK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KB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을 지탱하는 중요 종목들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항상 머니코드에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4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갑니다. 김유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입니다. 7,999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8,000피까지 단 1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잠깐 지금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7,9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도 상승하고 있지만 반도체 투톱보다 강한 게 바로 현대차 그룹주입니다.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LG전자 같은 피지컬 AI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추가적인 상승세가 붙으면서 마이크론은 6% 넘게 올랐었거든요.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190만 원대 후반까지 오르면서 200만 닉스 달성을 눈앞에 뒀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2.6%가량 상승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오늘 29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1% 넘는 상승에서 상승폭이 축소가 되면서 약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노조 파업 이슈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SK하이닉스 주가보다 조금 제한적인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삼성전기는 7% 넘게 오릅니다. 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오름폭이 조금 둔화가 됐는데 그 외에 기판 관련된 종목들,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7.78%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LG 이노텍도 4% 넘게 상승하면서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목표가를 올려잡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로봇의 눈을 담당하는 부품도 로봇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현대차와 함께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고요. 현대자동차는 5.34%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세 이어갑니다.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아틀라스 공개 이후에 CES 2016 직후에 고점을 68만 7천 원 선까지 높이면서 돌파를 했었는데 오늘 69만 원 선까지 넘으면서 전고점 돌파에 성공했고요. 일단 현대자동차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5% 넘게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21% 넘게 급등, LG도 9.4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오르면서 LG전자도 피지컬 AI 사업 기대감 속에 함께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로이드를 CES 2016에서 발표를 하면서 피지컬 AI의 한 축으로 지금 사업부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도 이제 로봇주로 LG전자를 봐야 한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주목받으면서 21%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조선 3사 가운데에서는 HD 현대중공업만이 올라주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은 하락하는 가운데 HD 현대중공업은 AI 데이터 센터에 힘센 엔진을 공급하는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증권가에서 목표주가 100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3사 가운데 HD 현대중공업만 올라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되고요. CPSP 관련해서 독일보다 하나오션 팀이 조금 더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독일 폭스바겐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주가는 오늘 4% 가까이 밀리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일단은 4%가량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가 3% 넘게 오르고 있고 현대글로비스도 8% 가까이 오르면서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도 삼성생명이 3% 넘게 상승,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최근 들어 지분 재평가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오랜만에 제약바이오주들이 날아오릅니다. 그간 기술주의 상승, 특히 반도체주의 상승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의 주가가 많이 눌렸었는데요. 이제 순환매 성격으로 제약바이오를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대신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오늘 바로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눈에 띄는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4% 넘게 상승, 삼천당제약도 4% 넘게 급등하면서 시총 상위단에 위치해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의 주가 상승 탄력이 눈에 띕니다.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6.95%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페트론도 거의 8% 넘게 상승 중입니다. 그간 기술주, 특히 반도체 소부장의 상승과 함께 제약바이오주들은 조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 기대감
기대감에 대한 증권가의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오늘 일단 저평가 매력 기대감, 저평가 평가 속에 오늘 시장 안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SPG도 강보합권까지 상승폭을 내려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장 초반 10%대 강세에서 2%가량 상승으로 상승폭이 조금 축소된 상황이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전반적으로 투심이 조금 부정적으로 돌아선 모습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1% 넘게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원익 IPS도 4%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은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기기 관련된 종목들,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 오늘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LFHIC는 15%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 안에서 가장 크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함께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이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5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화장품 실적도 잘 나왔고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처셀 3.9%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VT도 7% 가까이 급등하면서 화장품주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만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라는 점은 아쉬운데요. 장 초반에 7,999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900선을 내려놨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7,85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힘이 조금 빠지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적으로도 7,900선을 내려놓은 모습입니다. 코스피 200도 0.53% 가까이 상승하면서 1,217포인트 지나갑니다. 장 초반에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코스피 200이 힘이 좀 빠지면서 코스닥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1,20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은 일제히 상승으로 전환에 성공이 됐지만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낙폭이 조금씩 커지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적으로도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연일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3거래일 동안 약 15조 원가량의 외국인 순매도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2조 원 넘게 팔면서 오늘까지 합한다면 약 17조 원가량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4거래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의 자금 유출과 함께 최근 들어 코스피 시장 일단은 순매도 기조가 지금 외국인의 순매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좀 아쉽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최근 들어 개인의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는 장세가 연일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조단위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개인의 1조 7천억가량의 순매수 자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외국인의 자금이 최근 들어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 포착되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은 1,6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2천억가량 팔면서 개인의 자금은 코스피 시장으로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머니코드에서는 오늘 아침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종목들 그리고 그에 맞는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연결해서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말 증권주 중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종목이 삼성증권이 아닐까 싶고 누구보다도 빠르게 저희가 삼성증권에 대한 리포트를 머니코드에서 그리고 전략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만 12개의 증권사가 삼성증권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하나증권에 대한 멘트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올렸거든요. 근데 기존 대비해서 21% 올리면서 17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커지고 있어서인데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으로 73조 원 넘어서고 있는데 이게 1분기에는 66조 원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큰 단위가 거래 대금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이 이 이슈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이 외국인 통합 계좌 서비스 출시 이슈인데 IBKR이라고 해서 인터랙티브 브로커입니다. 여기가 150개국 이상의 국가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와 손잡고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접근이 좀 쉬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면 저변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시너지 이런 부분을 노릴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국내에는 외국인 거래 비중이 20에서 2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바 앞으로 향후 우리 K-코리아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른 증권사 기업 가치 또한 커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종합 계좌 투자라고 해서 IMA 인가를 위해서 자기 자본 8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주주 환원 기조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를 총 따져봤을 때 한 기대 수익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죠. 이런 부분도 4.3% 정도 계산이 되는데 양호하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밸류의 매력은 여전하다라고 봤는데 올해 기준으로 PBR 1.3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싸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적 굉장히 또 중요하죠. 실적에 대한 코멘트들이 오늘 상당 부분 나왔는데 어쨌든 1년 사이에 81%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국내 거래대금 그리고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 출시를 기본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뒤에 이어지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백두산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니코드에서 백두산 연구원을 연결해서 삼성증권에 대한 리포트 한번 전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백두산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어떻게 그 근거를 마련하셨는지 들어볼게요. 네, 5월 들어서 이제 2번 올렸는데요. 처음 이제 15% 목표 주가 상향할 당시는 이제 예상보다 국내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 대금이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과 그리고 IBKR 연계 외국인 통합계좌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클 것을 감안해서 이 추정치 올려서 같이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목표 주가를 10% 추가로 올렸는데요. 이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예상보다 금융상품 판매 수익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해당 부분 이익 추정치 올리면서 같이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 백두산 연구원님은 목표 주가 삼성증권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추가적으로 올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1분기는 굉장히 괜찮은 실적을 내놨는데 이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도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익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같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는 의견입니다. 먼저 이익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브로커리지일 텐데요. 지금 4월 들어서 일평균 거래 대금이 68조 원으로 1분기 수준으로 예상보다 좋았는데 5월 들어서는 사실 100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ETF 자금 순유입이라든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참여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 대금이 앞으로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고 이게 브로커리지 수수료 관련된 이익 모멘텀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익 모멘텀은 역시 금융상품 판매 쪽인데요. 펀드랑 1인 관련된 판매 수수료 및 보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는 이제 일회성 이익이라기보다는 AUM 증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구조적으로 정상적인 이익이 올라오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추정치가 같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전히 이제 배당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2025년에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된 혜택은 유지되는 가운데 절대적인 주당 배당금 증가도 같이 바라보자는 의견이고요. 어제 이제 5월 11일 종가 기준으로도 배당 수익률이 여전히 5%에 근접하고 있어서 이 모멘텀뿐만 아니라 배당 수익률 매력도 같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배당 수익률 역시 5%로 안정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 17만 원 상향 근거에 대해서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증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백두산연구원의 인터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증권 여러분께 제시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입니다. 어제 투자 공시를 냈거든요. 이제 메모리 공장을 신설하겠다라는 투자 공시였는데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증권사의 리포트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DB증권에서 대덕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를 내놔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시였냐면 메모리 신설 투자 공시였고요. 2,130억 원이었고 이게 건물과 인프라 비용만 반영해서 이 정도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메모리 공장 증설 투자 공시이기 때문에 이게 매출에 언제 반영이 될까 싶었는데 내년 하반기에 매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겠다라는 것이 골자였고요. 신규 메모리 공장 총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 3천억 원 정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었고 현금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2,280억 원 정도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향후 메모리 공장 투자액 이런 부분을 반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대덕전자는 메모리 공장 2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증설 완료, 그러니까 새롭게 완공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장 좀 부지와 유사한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증설이 완료가 된다면 연 매출 4천억 원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연구원은 언급을 했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최대 캐펙스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요. 6,500억 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덕전자는 메모리의 이 반도체 기판 이런 부분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메모리 그리고 반도체용 기판 중심으로 고성장 구조가 유효하다, 주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17만 5천 원으로 상향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으니까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입니다. 오늘 좀 하락을 하죠. 12%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오늘 좀 눈여겨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IM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오히려 좀 올렸고 오늘 아침에 리포트 한 7개 정도 나왔는데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평균 13만 원 정도 갔고요. 평균치를 제시한 IM증권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았는데요. 중동 쪽에서 생산 차질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재고가 감축이 되면서 감소가 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그래서 실적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기업 가치도 조금 더 상향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동 사태로 공급 과잉에 대한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원래는 컨센서스는 손실이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전환이 됐거든요. 1분기 이익이 735억 원 정도 나타났고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된 흐름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흐름이 있었죠. 또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흑자는 그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고 4월도 그 제품 가격 인상이 긍정적이었는데 5월 같은 경우에도 인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잘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12% 급락을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매수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력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LS증권에서 삼성 SDI를 분석을 했는데 오늘 한 4%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하향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성 SDI 최근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 움직임이 대다수였는데 이제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나와서 이런 시그널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요. 목표 주가를 59만 3천 원으로 낮추면서 중립을 유지할. 그러니까 LS증권은 삼성 SDI를 원래 이제 중립으로 봤거든요. 그걸 좀 유지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추진 소식은 좀 기정사실화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컨콜에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했고요. 연내에는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펙스 재원을 확보한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타사 대비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분석이 됐고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차 향으로 봤을 때 판매가 지연되고 있지만 휴머노이드 적용 기대감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프리미엄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1분기는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이 1,556억 원 정도 나타났는데 이거는 컨센 대비해서 좀 잘 나온 수치다라는 부분인데요. 2분기 역시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15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저조한 가동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LS증권에서는 3분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이때 이제 구원 투수가 ESS 비중이 높아지고 원래 이제 가동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을 냈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좀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흑자 전환은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목표 주가는 호재는 있는데 좀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추진 소식이 있는데 이걸 좀 제외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가치를 합산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좀 높은 밸류에 있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LS증권에서 목표 주가 하향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밝혀드렸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급격히 오른 데 따른 고점 분할감이 있는 종목들은 목표 주가 하향 소식 나오는 리포트 삼아서 좀 잘 판단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들고 왔으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입니다. 오늘도 SK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머니코드 아침에 나온 리포트 직접 쓰신 연구원들을 연결해서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SK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 유한타증권 이승훈 연구원의 인터뷰를 담기도 했습니다. 흥국증권에서는 SK에 대해서 목표 주가 76만 원으로 올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83만 원짜리 목표 주가 상향 소식도 있었고요. 역시나 상장 자회사들이 좀 잘해주고 있는데 SK스퀘어, SK텔레콤, SKC 자회사 지분 가치 상승에 따른 기업 가치 상향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보유 자사주 한 20% 정도를 내년 1월 4일 소각할 예정에 있어서 주주 환원 확대 방침에는 좀 잘 따라가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최근 SK하이닉스 오늘도 198만 원까지 가면서 200만 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사상 최고가 나왔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CT에서 300만 원 넘는 목표 주가 제시했고 KB증권에서 280만 원, 국내 증권사 중에는 목표 주가 상단, 밴드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 SK하이닉스 실적 잘 나오고 SK텔레콤이 받쳐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얻는 현금 흐름이 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배당 가능성 이런 부분도 더해졌기 때문에 현금 창출력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렇다 보니까 재무 구조가 조금 더 안정적인 기반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긍정적인 증권사들의 시각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SK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7,999선까지 갔다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국내 시장입니다. 오늘의 상승세 그리고 잠시 쉬어가는 거 뭐 큰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일단 드는데 이난희 이데일리온 파트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전반적인 맥점을 좀 찾아주세요. 네. 네. 사실 어제도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가장 주축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하루에 거래 대금이 뭐 40조, 60조가 된다 하더라도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이 지금 7,900포인트, 7,000포인트에 걸맞는 그런 어떤 주가가 아니지만 그 두 종목이 지금 7,000포인트를 오면서 오늘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살짝 이렇게 조정을 보면 지수가 이렇게 흔들리면은 오히려 그동안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더 먼저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은 지수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약간 두려움이 있다, 뭐 주가가 조금
밀리면은 그러나 주가라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정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렇게 이제 흔들리면서 며칠 동안 개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약간 흔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그와 같은 종목들은 이렇게 좀 흔들릴 때 시장이 조금 안정될 때 다시 이렇게 봐도 되니까 너무 막 급하게 이렇게 막 내동매매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뭘 산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동안 이제 반도체들이 많이 움직이고 지금 현대차가 많이 못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현대차가 상당히 이 좋은 흐름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뭐냐, 기술적 흐름을 그 이격을 메우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조정을 볼 때 또 지금 보면은 LG전자가 거의 뭐 20% 이상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건 아닐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이 조정이 이제 길어질 거냐 짧아질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런 기준은 여러분들께서 기술적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5일선이 훼손이 된다든지 이럴 때는 약간의 어떤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정을 볼 때 또 이제 이 시장을 움직이는 또 그런 어떤 흐름들이 갖춰질 수가 있는데 어제부터 보면은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뭐 어제 움직였던 라인보 로보틱스라든지 SPG라든지 뭐 액추에이터 관련한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어제 상승을 했지만 오늘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느냐면은 조정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또 지금 보면은 현대차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현대무벡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주식 시장이 항상 그저 빨갛게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은 여러분들께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주가가 좀 이렇게 흔들림이 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나올 때는 조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요런 어떤 흐름들을 좀 학습하는 익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달궈진 이렇게 새는 금방 이렇게 또 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조정은 좀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오늘 방향성을 보고 또 매수 포지션을 여러분들께서 잡아보는 그런 전략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조정을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난희 파트너님 항상 도움됩니다. 오늘의 전략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시장의 분위기, 패턴을 잘 읽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코너는 오늘 그동안 이제 불장을 있게 할 수 있었던 게 반도체라면 이제 뒤따라오는 후발 구주자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될까요에 대한 전략 세워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694%로 현재까지 발표된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도 1%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한국에는 미치지 못했다. 미국은 0.494%, 독일은 0.334%에 그쳤고 프랑스와 스웨덴, 멕시코 등은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를 끌어올린 건 역시 반도체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IT 수출이 급증하면서 순수출 기여도만 1.1%포인트에 달했다. 특히 한국의 분기 성장률 세계 1위는 지난 2010년 이후 16년 만이다. 다만 정부는 2분기부터는 기저효과와 중동 리스크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길에 미국 핵심 기업 CEO들이 대거 동행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애플의 팀 쿡, 블랙록의 레리 핑크, 보잉의 켈리 오트버그 CEO가 명단에 포함됐다.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카길의 브라이언 사익스, 시티의 제임 프레이저, 코허런트의 짐 앤더슨, GE 에어로스페이스의 H, 로런스 컬프 주니어도 함께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일루미나의 제이콥 타이슨, 마스터카드의 마이클 마이바흐도 방중단에 이름을 올렸다. 메타 플랫폼스의 디나 파월 맥코믹, 마이크론의 산제이 메흐로타,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비자의 라이언 맥키너니도 포함됐다. 시스코의 척 로빈스 CEO는 초청을 받았지만 실적 발표 일정으로 불참한다.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명단에서 빠졌다. 젠슨 황은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이어질 경우 미국 기업이 시장을 영구적으로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네, 현대차 그룹 오늘 자동차 전반적인 섹터 봐드릴 텐데 지금 시장이 추가적으로 장중에 7,999선까지 갔다가 전반적인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지수가 하락 반전하면서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에 강했다가 지금 하락 반전되면서 3대 지수, 그러니까 현대차 3인방이 한 6%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눌릴 때 매수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 마침 또 잘 세워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럴 때 한번 또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를 주도하는 당연히 기업은 현대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최근 보고 계세요? 최근에 특히 지난주부터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던 원인을 보게 되면은 아틀라스 양산형 모델이 일단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관련해서 단기일 내에 좀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크게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역시나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에 대해서 이 플랜이 얼마나 빨리 구체화되고 그리고 이 양산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이 구조적으로 사업 구조가 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언제 발생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BD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현대차 그룹이 어떤 로보틱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배주 개편의 신호탄으로도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나 현대 글로비스처럼 지배주 개편에서 키가 되는 기업들이 또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추세가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에 큰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현대차는 기아보다 내수 시장 그리고 수익성, 미국 시장 성장세보다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기아의 차량들이 현대차보다 특히 현대차가 이제 제네시스라고 하는 고급 브랜드가 있고 이제 매스 브랜드인 현대차가 있는데 그냥 현대차 브랜드만 놓고 봤었을 때에는 기아가 오히려 현대차보다 더 많이 판매를 하는 좀 그런 추세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아가 더 판매나 어떤 성장성이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현대차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고급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
것 같고요. 네. 이 제네시스라는 고급차는 앞으로 가게 됐었을 때 전동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전용 모델들이 많이 추가가 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세그멘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가 만약에 나중에 레벨 2++ 같은 고난이도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아무래도 제네시스 같은 상위급 모델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데에는 이런 고급차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한 대를 팔아도 비싼 차를 팔으면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를 보유한 현대차 이런 부분에서 좀 매력이 있는데 그런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기아를 보유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왜 기아는 이렇게 못 가느냐 상대적으로 이런 볼멘 소리를 하시거든요.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기아가 현대차보다 뭐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논리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먼저 좀 포커스를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게 현대차니까 왜 그러냐를 좀 생각을 하면은 이유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 생산 법인을 신규로 만드는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BD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미국에서 현지에서 생산 법인을 만들게 될 건데 여기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주요 회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투자 회사들의 최대 주주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최대 주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그 회사를 연계 주체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면 당연히 현대차가 연결 주체로 인식을 하겠죠. 네. 현대차는 이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자기의 본업으로 인식을 하는 반면에 기아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지분법이익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회계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기술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현대차 그룹의 차종에 좀 먼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지금 레벨 2++ 같은 경우에도 GB90이라고 하는 새롭게 나올 대형 SUV 신차에 제일 먼저 적용이 될 것 같다고 얘기가 되는 부분을 봐도 이런 신기술들을 가장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밸류에이션 차이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긍정적인 매력은 있는데 현대차 3인방의 시총을 다 모아도 테슬라의 14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엄청난 현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테슬라, 현대차 3인방 중에 투자자들은 뭘 고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연구원님의 최선호주는 여기에서 뭐인가요? 저는 이제 네. 최선호주로 말씀드리는 게 네네.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당연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SDV라든지 아니면은 로보틱스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사업 구조가 구조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완성차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완성차 중에서도 기술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현대차가 가장 중요한 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랑 이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모비스는 하드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그룹 내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양축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회사들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회사를 탑픽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이 현대차, 그다음에 이제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모비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현대오토에버도 굉장히 주가 상승이 가팔랐잖아요. 어제 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매물이 나오니까 그거는 좀 제외하고 그런데 실적은 예상치 대비해서 좀 못 나온 걸로 알고는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갔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사업 구조가 네.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이 회사가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요. 앞으로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SDV가 되게 되면은 차량 내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들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앱 마켓 같은 여러 서드 파티들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차량에 장착되기 시작을 할 텐데 여기에서 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미들웨어도 이제 공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굉장히 고도화해가지고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과정이 뭐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현대차 그룹의 IT 투자를 이제 대행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지금 AI 관련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IT 투자 규모가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매출과 이익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본업에서의 성장성도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BD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이 됐었을 때 그 로봇을 관제하고 그리고 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토탈 솔루션을 다 현대 오토웨버가 담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성장, 비즈니스 구조가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합하는 SI 사업이 이제 핵심 구조인데 현대 오토웨버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요. 1분기 좀 부진한 실적이었지만 주가는 같고 그럼 그 기대감을 반영해서 향후 실적 전망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그 1분기 네. 실적이 좀 안 나왔던 원인을 보게 되면은 1분기에 인식됐어야 했던 매출이 일부 2분기 때로 좀 이연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안하면은 그게 만약에 200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1분기 때 반영됐다고 한다면은 영업이 한 400억 정도 나와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단순 이연이기 때문에 2분기에 또 큰 폭으로 실적이 성장을 하면서 상반기로 봤었을 때 전년 대비해서 양호한 성장을 시현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탑라인 그로스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두 자릿수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장차 네. 업종대를 봤었을 때. 근데 지금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두 자릿수 성장률, 그룹사 내에서 초과 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는 가장 탁월한 기업이 현대 오토웨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얘기했으니까 이제 타이어 기업도 좀 살펴볼 텐데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국내 타이어 3다가 모두 1분기에 그래도 성장을 한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분기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다 선방을 했습니다. 네.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유럽 시장이 생각보다 좋았다. 국내 타이어 업체들의 주요 시장 중 하나가 유럽 시장인데 유럽이 1월 달에 좀 한파가 있으면서 올웨더 타이어가 굉장히 좀 많이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생각보다 지금 EU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OE들의 전기차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시장이 좀 살아나는 조짐이 생기면서 OE 타이어 공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원활했다. 이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원가 측면에서는 지금은 2분기 들어와서는 유가가 급등을 했지만 1분기까지는 유가가 상당히 안정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원재료 투입 가격도 빠지고 그리고 운임도 좀 안정적인 모습이 보이면서 1분기 실적이 많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는 혹시 탑픽이 있을까요? 국내 타이어사. 3사 중에서는 예, 예. 지금 한국 타이어를 한국 탑픽으로 타이어. 말씀을 드리는데 네. 1분기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죠. 타이어 부분만 따로 떼놓고 봤었을 때 영업이익률이 17%가 나와서 거의 전 세계 타이어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거두고 있는 게 지금 한국 타이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로 지금 한울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한울 시스템이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좀 적자가 발생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수익도 턴어라운드를 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을 개선하는 쪽으로 기여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타이어 업종을 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 큰 그림 측면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2분기 들어와서 유가가 급등을 한 상태이고 아직까지도 이런 사태가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되면서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에 원가 상승을 어떻게 이제는 충격을 흡수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지금 2분기부터 원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지만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장 2분기까지는 손익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하반기부터 올해 3분기부터는 손익에 마이너스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지금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타이어 국내 3사
1분기 실적 성장 괜찮았는데 그중에 탑픽은 한국 타이어인데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 이걸 어떻게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순서로 탑픽을 골라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롯데렌탈 참 많은 분들이 기대에 언제 부응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매각 불확실성 항상 이슈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보고 관전 포인트를 세워볼까요? 일단 롯데렌탈은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다. 네. 그러니까 회사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탄탄하고 지금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양호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매각 이슈가 불거졌었을 때 상당히 조금 실망을 했던 거는 이제 유상증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존재를 하면서 상당히 고가의 매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상승폭이 덜 나오는 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공정위에서는 이제 SK 렌터카랑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독과점 이슈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좀 제재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설사 이게 무산이 된다 하더라도 또 새롭게 이제 원매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조건으로 내지는 또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일반 주주들한테 더 좋은 조건으로 또 매각 조건이 형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게 매각이 무산했다라고 해서 마이너스라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좀 기대 요인을 새롭게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봐서 네. 펀더멘탈도 괜찮고 그리고 뭐 앞으로의 이제 비전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매각 불확실성 이거에 따른 앞으로 반발 매수세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 이런 부분 좀 봐야 되겠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좀 추세가 좋았는데 이렇게 눌렸을 때 그래도 조금씩 용기를 내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뭐 자동차업전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벤트들 그리고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뭐 하반기 때 개선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네.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셔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가 좀 부러웠던 그동안의 현대차 그룹 오늘 최근 추세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오늘 이렇게 눌릴 때 좀 매수를 해 나갈까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었고요. 다음 번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694%로 현재까지 발표된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도 1%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한국에는 미치지 못했다. 미국은 0.494%, 독일은 0.334%에 그쳤고 프랑스와 스웨덴, 멕시코 등은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를 끌어올린 건 역시 반도체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IT 수출이 급증하면서 순수출 기여도만 1.1%포인트에 달했다. 특히 한국의 분기 성장률 세계 1위는 지난 2010년 이후 16년 만이다. 다만 정부는 2분기부터는 기저효과와 중동 리스크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상위 1%의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 양시장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장중 7,900 신고까지 경신했다가 지금 7,500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장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근데 뭐 별다르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일단 미국 시장에서 퀄컴이라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이 다 지금 기술적 지표상으로 RSI 과열권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마이클 버리 같은 지금 뭐 비관론자나 경계론자뿐만 아니고 AI 버블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쪽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8,000피를 앞두고 약간 마디즈대에서 급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만약에 반도체가 조정이 왔을 경우에 조방원이라던가 바이오주라던가 버틸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포트폴리오가 갖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급의 이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반도체를 많이 팔고 바이오라던가 이 지금 안 오른 업종 있죠. 이런 쪽으로 먼저 움직였던 부분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 3일 동안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팔았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팔았다기보다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반도체가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파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수급의 이동이었죠, 섹터에. 그게 이제 반도체가 워낙에 우리나라 시장을 대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외국인이 파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파는 것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근데 그게 섹터의 이동이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간에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동안 올라온 폭이 많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거치고 나면은 뭐 다시 재정비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기술적인 이격이 제일 부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금 라겔에서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잠깐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수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지금 SK그룹주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어제 매도 종목에 들어와 있다가 하루 만에 수급이 좀 전환된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어제 15% 장중에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180만 원 선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회를 포착해서 고수들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포스코홀딩스와 LS 마린솔루션 같이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종목들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현대차까지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은 포스코홀딩스와 LS 마린솔루션 좀 조정되는 종목들 위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포스코홀딩스와 LS 마린솔루션 3거래 넘게 빠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만 해도 답답한데 오늘 고수들의 매수세 들어온 거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신호로 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고수들은 미리 조금 떨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전 섹터가 약간 마이너스 전환되고 있는데 해운하고 통신 쪽이 지금 강세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해운 쪽에 흥하해운하고 STX 그린로지스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뭐 마린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도 해운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해운조선. 이쪽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저희가 심하긴 하네요. 니케이가 지금 0.24 빠지고 대만 가권이 0.43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56에서 3.82 좀 변동성이 크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가파르게 오른 부분이 있다는 거. 그걸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었죠. 자, 그리고 지금 뭐 고수분들도 지금 뭐 변동이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급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급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 심한 장에서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까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5가지입니다.
지금 LG전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 오늘 SK하이닉스와 수급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특히 2%더 크게 좀 빠지고 있는 모양인데 아무래도 노조 파업 리스크를 좀 안고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에코프로비엠과 미래에셋증권 장중에 하락 전환되면서 고수들도 함께 내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현대무백스까지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매도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LG전자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지금 저 LG전자 오르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장중에 24%까지 올랐는데 위원님, LG전자 지금 무섭게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겠죠? 네, LG전자 요즘에 가장 핫한 종목이잖아요. 지금 오늘도 군계 일학이에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서 HD 현대중공업이 0.73으로 강보하고 겨우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오늘 4.22%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뒤로는 이제 30위권 안에는 다 마이너스다가 32위에 LG전자가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죠? LG전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LG전자 커뮤니티의 글도 그때 많이 읽어드렸죠. 커뮤니티에 자조 섞인 글 많이 있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LG자 들어가는 주식은 안 하는 거다. 그런 비아냥 많았는데 그때 계속해서 LG전자가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뭔가 이거 피지컬 AI만 붙으면 대박이 날 아이템들인데 왜 LG전자는 도대체 안 되는 거야 했는데 터졌어요, 드디어.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는 아틀라스로 터졌잖아요. 아틀라스는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노조에서 굉장히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2028년인데 아직 2년이 남았지만 생산직 노조에서 특히 난리를 치고 있죠. 근데 LG전자는 클로이드란 로봇이 어디 쓰이는 거예요? 가정용 로봇이에요. 그 뭐지? 아이언맨에서 자비스라고 뭐 걔는 이제 똑똑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도 제시를 하지만 그 토스트도 구워주잖아요. 근데 클로이드가 그런 로봇이거든요. 아침에 토스트 준비해달라고 하면 샤워하는 중간에 클로이드가 이미 토스트를 구워놔요. 그러니까 이거는 홈 로봇이거든요. 왜 LG전자가 청소 로봇도 만들고 그 로봇의 강점이 있어요. 가정용 로봇에. 이 피지컬 AI만 붙으면 대박이 날 거였는데 드디어 붙었죠. 애플카가 붙을 뻔 했다가 애플카가 안 붙었잖아요. 애플이 카를 안 만들면서 결국에는 LG전자가 지금 다시 홈로봇으로 애플카가 못 붙은 그 한을 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LG전자가 결국 피지컬 AI가 현대차 그룹에 붙은 다음에 그게 LG전자로 지금 옮겨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이제 현대차 그룹이 전체적으로 조정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오히려 수급이 더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LG전자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진짜 정말 오랫동안 참아오신 그 울분과 한을 이번에 풀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사실 기분이 좋죠. LG전자가 항상 이 반대였거든요. 다른 종목 다 오르는데 내 것만 빠지고 다른 종목 다 빠지는데 내 것만 오르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렇죠? 물론 지수가 아예 부러지면 안 되겠지만 지수가 전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LG전자 같이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이렇게 가면은 주주분들은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LG전자 지금 군계 일학이고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피지컬 AI 두 개가 다 붙었어요, 지금. 그리고 클로이드라는 홈로봇도 하지만 지금 이 액추에이터라는 필수 부품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금 위치에 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 이상 백색 가전주라는 그 어떻게 보면 오명은 아닌데 백색 가전주가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너무 백색 가전주로 이제 저기가 돼버리다 보니까 완전히 갇혀버리다 보니까 그 이미지를 탈피를 못했는데 드디어 탈피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버블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코스피가 7,900선 돌파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10시를 넘기면서부터 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 7,700선까지 떨어졌다 다시 회복하는가 반면 현재는 7,500선까지도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좀 빨간불로 포착되고 있는 버블이 많았는데 대부분 파란불로 보시다시피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전선, 전력기계뿐만 아니라
아니라 우주항공의 유리 기판까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오늘 오전부터 특징적이었던 종목으로는 로봇, 또 유가 관련, 또 자동차 관련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유가 관련해서는 현지 시간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좀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 SO일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1조 원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부터 또 지난 금요일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강했던 로봇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피지컬 AI가 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어제는 코스모 로보틱스, 웨어러블 로봇 관련한 종목이 좀 상장을 했는데 무려 공모가 대비 4배 이상 튀어오르면서 좀 관련주로 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 SBB테크라고 해서 이 로봇의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핵심주에서 또 부품으로 옮겨가는 양상처럼 이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현재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원님, 이 감속기 말고도 좀 센서가 될 수도 있고 모터가 될 수도 있고 관련한 부품주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현대차그룹은 조정을 받지만 지금 LG전자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현대글로비스도 5%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그다음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렇게 시가총액 순위대로 위에서는 약세인데 그다음에 나오는 LG전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LG전자 16% 돌파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현대글로비스 47이거든요. 여기는 강세예요. 그리고 지금 중소형주들 있죠. 자, 지금 일단 계양전기 우성주 상한가고 계양전기까지 상한가 갔거든요. 지금 뭐 계양전기 뭐 솔직히 문제가 꽤 있어요. 여러분들 기사에서 접하셨지만 이게 그 전동 드릴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며칠 전에 한온 시스템도 그렇고 이 계양전기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핵심 부품 벤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현대차 그룹이 피지컬 AI 로보틱스로 전환한다고 하니까 아틀라스 생산 체제에서는 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로봇 부품 회사로 변신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붙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밑에 이제 LG전자도 16% 오르면서 상승률 9위에 올라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모 로보틱스가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상장된 지 뭐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거는 또 다른 거죠. 재활 웨어러블 로봇인데 경쟁사에 대비해서 그 장점이 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대부분 성인용 재활 로봇, 보통 이제 성인분들이 이제 질병이 많다 보니까 그걸 도와주는 웨어러블 로봇인데 지금 이 코스모 로보틱스는 더 아래층 있죠. 성인 아래층, 어린이, 청년층까지 커버하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그게 강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밑에 TPC 로보틱스도 지금 거의 상한가거든요. 25%가량 오르고 있고요. 아일 로보틱스도 1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에 뉴로메카도 14% 오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로봇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기보다는 현대차 그룹이 조정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또 강세거든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얘기가 나왔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의 11% 넘게 직접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그리고 아틀라스 투입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킹산직이라고 부르는 그 블루칼라 층들이 난리를 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장 먼저 실험에 들어가는 공장이 어디냐? 현대글로비스 공장에서 실험할 겁니다. 아틀라스를. 그렇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는 아틀라스를 직접 실험하는 생산의 장이자, 실험의 장이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직접 쥐고 있는 상장 직접 관련주예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실적이 좋아지면 현대글로비스는 물류를 담당하니까 당연히 물류 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좋아지는 주식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의 조정이 뭐 완전히 무슨 뭐 피지컬 AI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면은 지금 로봇주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별적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계양전기 우선주라든가 계양전기는 워낙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유상증자도 걸려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모 로보틱스도 이미 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상따를 한다면은 뭐 풀리면은 들어가긴 하겠지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현대차 그룹의 조정을 갖다가 뭐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현대차랑 LG전자가 현대차는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 LG전자는 가정용에서 쓰는 로봇으로 양쪽으로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약간 시속 게임을 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시간차 전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LG전자를 팔고 현대차 그룹을 오히려 사는 이런 그 매수 매도 전략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버블도 브리핑 해주세요. 네, 이어서 자동차 관련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꼬마 버블로 자동차 부품을 또 짚어주셨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한온 시스템, 또 한빛 레이저 같은 관련 부품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한국 자동차 산업이 수출 50년 만에 누적 수출 7,655만 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중국 전기차 또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유럽과 미국의 자국 생산이 좀 강화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 전망을 좀 이어가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좀 전망에 대한 걱정 섞인 목소리도 한편에선 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그렇다면 이 자동차 산업의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되게 많이 초반에 올랐는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오를 수 있었던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자동차가 저기 얽혀가지고 지금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동차 섹터에 현대차 그룹이 들어있는데 그 종목이 그대로 피지컬 AI 로봇 섹터에 지금 여기 편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동차에 대한 업황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그죠, 다른 모멘텀이 너무 크게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 그룹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뭐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안 좋고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가 안 팔리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현대글로비스가 오르는 것도 지금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현대글로비스는 원래 현대차 기아가 수출을 많이 하면 현대글로비스가 그 운영하는 배에 싣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운임을 많이 받으니까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물류를 담당하니까 뭐 내수에서는 당연히 육로로 이동을 하죠. 큰 트럭에 현대글로비스 써 있잖아요. 거기다 자동차 실어가지고 이송을 하고 이 해운 쪽에서는 이제 배로 이송을 하는데 근데 그런 기본적인 구조에서 벗어나는 모멘텀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갖고 있고 거기서 아틀라스 실험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로봇하고 혼재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뭐 자동차 쪽도 좋아도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전기차 캐즘을 빠져나오는데 큰 도움이 된 게 현대차는 다 하고 있었잖아요. 내연기관차, 전기차, 수소차 다 하고 있어서 빠져나왔죠. 도요타가 혼자 하이브리드에서 빠져나온 거랑은 다르게 현대차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빠져나왔잖아요. 어쨌든 전기차 캐즘을 넘기는데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도움이 됐고 캐즘을 넘겨오니까 바로 피지컬 AI에는 장미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지금 현대차가 지금 거의 다 반등을 하거든요. SK 하이닉스도 플러스 전환했고요. 역시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다시 플러스 전환할 가능성도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대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시장의 대기 매수세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130조 이상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 산 사람들이 오히려 밑에 떨어지면 살려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사니까 오히려 반대로 매매를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그룹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사면 오히려 후장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오히려 매도를 하고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런 모습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계속해서 주목할 만하고 자동차 판매량이 오르던 피지컬 AI가 붙던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금 선택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테슬라도 지금 급등을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도 왜 급등을 하겠어요? 전기차 캐즘을 빠져나오니까 거기도 로봇하고 피지컬 AI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차랑 아주 비슷한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꼬마 버블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동차 자체의 업황만으로 오른다기보다는 아틀라스 같은 로봇 관련 모멘텀 좀 받아가면서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붙고 있다 이런 내용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음에 살펴볼 꼬마 버블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전만 해도 다른 것들이 지금 다 파란색 원이었거든요.
버블이. 그리고 이제 빨간색 그 버블 중에서 되게 조그만 빨간색 버블이 있었어요. 바이오가 있었거든요. 지금 7,000p, 8,000p를 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12위까지 떨어졌나요? 이게 언제 이렇게 떨어졌죠? 자, 현대차의 5위 자리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었는데요. 자, 12위로 떨어졌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은 굉장히 지금 힘을 못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 시밀러가 득세를 하던 시장에서 지금 오리지널들이 엄청나게 방어를 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머크가 어떻게 방어를 치고 있나요? 키트루다로. 알테오젠의 기술을 빌려가지고 키트루다 SC제형을 만들었죠. 그거 왜 만들었죠? 뒤에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치고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리지널 회사들이 어떤 방법을 다해서건 막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힘들어지고 있죠. 초반에 이 시장을 선점할 때랑은 달라졌어요. 처음에 먼저 때린 거죠. 오리지널 회사를 먼저 때리고 침투를 했는데 오리지널 회사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왜 그렇게 됐죠? 이렇게?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처음에 로열티가 적지 않느냐 해가지고 한 방 맞았죠.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이 그 틈을 뚫고 시총 1위를 갔다가 여러 가지 어떤 혼란스러운 악재가 떨어지면서 호되게 맞았죠. 그 두 방 맞고 나니까 완전 그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가 아까 그 코스피의 상황과 더불어 가지고 코스닥의 상황까지 지금 저기에 합쳐져 가지고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알테오젠 4%, 코롱티슈진 6.85%, 리가켄바이오 5.92%, 이 펩트론 4.34% 오랜만에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역시 바이오는 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빈틈을 치고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음식료가 원래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방어적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약간 반발 심리로 올라오는 감이 있는 데다가 성장 모멘텀이 붙으면 더욱더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리가켄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술 수출 플랫폼 4대 천왕이었거든요. 근데 알테오젠하고 삼천단제약 이 건 때문에 확 맞고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신약 개발 업체인 코롱 티슈진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에 이 그 조정이 깊어진다 하면은 누가 반사적으로 오르겠나요? 아까 코스닥에 요렇게 얘기하는 업체들이랑 코스피에서 얘기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동안 진짜 주구장창 안 갔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보통 원래 2분기에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 시점에 여러 가지 학회들이 있어요. 예전에 원래 학회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블록버스터 기술 계약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떤 계절적인 그런 특성에다가 지금 시장의 혼란스러움을 타가지고 바이오 종목이 치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오늘의 꼬마 버블로 바이오를 선택해봤습니다. 네, 이 오를 듯 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 좀 뚫고 나오지 못하고 있던 바이오 섹터를 오늘 꼬마 버블로 꼽아주셨고요. 현재 리가켄바이오와 코오롱 티슈진, 알테오젠, HLB까지 오랜만에 급등하는 흐름 나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님과 시장 진단해보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8,000피를 단 1포인트 앞두고 장 분위기가 어두워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출회되면서 반도체 업종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으로 전환됐는데요. 장 초반까지 시세를 내뿜던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파란불을 켜내면서 지수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1% 넘게 하락 중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7,500선 부근까지 저점을 낮췄는데 그래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7,700선까지는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1.55%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장 초반 7,999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었는데 하락으로 전환된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 1.93%가량 하락한 1,18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그간 시장을 이끌어줬던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LG, 엔솔, 현대차 같은 종목들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200이 1.4%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점,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의 순매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도 매수폭을 줄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3조 7천억가량 팔면서 연일 조 단위 순매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동안 거의 17조 원 넘게 거의 18조 원 가까이 팔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3조 원 가까운 순매수 이어지면서 개인의 순매수 자금이 연일 시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5천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천억가량의 순매수. 기관의 1,000억가량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의 순매도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4,800억가량의 순매도 자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85원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중동 관련된 이슈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다시금 재개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고요. 전장 대비해서 15원가량 오른 1,485원 선까지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상장 기대감으로 장 초반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소식에 최근 들어 현대차 그룹주가 연일 상승 중인데요. 증권가의 향후 전망도 밝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주 로봇 아틀라스의 양사 모델 공개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에 대한 기대로 자동차 업종 전반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3분기 로봇 훈련센터 가동 등을 감안했을 때 내년 현대차와 기아차의 시가총액은 도요타의 시총을 역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한편 오늘 피지컬 AI 섹터가 반도체가 쉬어가는 가운데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 CES 2016에서 홈로봇 클로이드를 공개한 LG전자의 주가도 급등했는데요. 오늘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LG전자 장이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19% 넘게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20% 넘는 급등세 장 초반 붙었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여전히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고요. 18만 7,70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그룹주 안에서 현대모백스도 11% 가까운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42,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11%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요. KB증권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시 가장 가까운 국내 투자주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6% 가까이 오르면서 26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덕전자가 메모리 패키지 기판 공장 증설을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대덕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용 제품 생산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2,13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DB증권은 투자 마무리 후에 연간 매출액은 약 4천억가량 늘어날 것이고 2028년도에는 1조 1천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대덕전자 주가는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장 초반 8% 넘게 오르면서 13만 6,400원을 터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종의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출하되면서 주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는데요. 현재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대덕전자 1.27%가량 하락하면서 12만 4,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장중 상승분을 반납을 하긴 했지만 낙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대덕전자 우선주는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7% 가까운 상승 37,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 9시 30분에 발표가 되고요. 14일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정이 굉장히 많은 한 주인데 이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코스피가 1만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관련해서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논의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얘기가 없어진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아마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이 아마 네. 많으실 텐데 세금 문제 굉장히 예민하죠. 근데 이 금융투자세 이제 우리가 보통 줄여서 금투세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주식, 채권 그리고 뭐 펀드, 뭐 파생 상품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서 이익 난 거에서 손실 난 거 빼고 합산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이 나면 거기에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도입이 됐던 건데 그때 당시에 2023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순이익이 5천만 원을 초과를 하면 이제 과세를 하는데 뭐 그 순이익의 기준에 따라서 세율이 한 22%에서 27.5%까지 좀 다양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원칙에 따라서 주식으로 뭐 돈을 벌었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원칙에 따라서 도입을 했던 거고요. 네. 그 국내 주식에서는 그때 지금 이제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니까 국내 주식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다. 뭐 이러면서 2020년에 법안이 통과가 됐었죠. 대신 이제 벌었든 뭐 손실을 입었든 상관없이 내야 했던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그때는 이제 박스권 장세였고 증시가 이렇게 좋은 때는 아니었으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고 이렇게 되면 시장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고 이러면서 시행일을 이제 한 차례 유예를 했고 그러다가 2024년 12월에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최종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는데 뭐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원칙대로라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는데 지금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폐지 동의를 했었거든요. 대신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폐지하려고 했던 증권거래세는 올해부터 다시 이제 0.2% 세율로 복원이 됐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다시 이제 논의가 시작된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는 이제 국내 증시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다 이런 명분들이 좀 먹혔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뭐 이렇게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그럼 고액 투자자들 뭐 다 해외 주식 사지 않겠냐. 어차피 국내 주식 투자에도 세금 똑같고 해외 주식 투자에도 세금 똑같으면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해외 주식으로 가지 않겠냐 뭐 이런 논리들이 좀 많았고 아예 그냥 주식 아닌 다른 자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좀 높았었어요. 그때 이제 금투세 도입 걸림돌이었던 이런 이제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일단 해소가 됐죠. 뭐 지수 4,000 넣은 다음에 뭐 도입하자 이런 게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장이었는데 거기다 더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하니까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것들이 담긴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금투세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었는데 지금 이게 다 해소가 됐잖아요. 지수 7,000 넘어서 뭐 오늘 아침에는 사실 지금은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뭐 8,000선 뭐 코앞까지 갔었고 지금 상법 개정안은 1, 2, 3차까지 다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 도입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뭐 이러면서도 물론 한쪽에서는 지금 한창 증시 좋은데 또 금투세 도입하면 찬물 끼우는 거 아니냐 뭐 지금 6.3 지방선거 앞둔 상황인데 금투세 논의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이런 거 우리가 리아 계좌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이제 도입해서 해외 주식 투자했던 서학개미들 국내 증시로 유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하는 거는 이런 정책에도 좀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일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 지금 정부가 실제로 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나요? 이게 사실 예. 금투세 논란의 불씨를 살린 건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 9일에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증권거래소와 이제 양도소득세를 좀 언급을 했어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되는데 지금은 돈 못 버는 사람도 내서 역진적인 면이 있다라고 이제 발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세는 돈을 벌든 안 벌든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역진적이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또 다시 거래세를 축소하고 양도소득세를 이제 과세하는 그 과세를 확대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시사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좀 나왔었죠. 네. 어제 경제부총리 간담회에서도 화두였다고요. 네, 그쵸.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제 고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금투세 얘기가 많이 기사화가 됐죠.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금투세 논란이 일었을 때 재정경제부는 금투세 도입에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라고 이제 선을 긋긴 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 들어 첫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이 질문이 나왔을 거고 금투세 관련해서는 그 시장 요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서 검토할 과제라고 어찌 보면 이제 가능성을 조금 열어놨는데 좀 신중한 입장을 이제 내비쳤거든요. 이게 사실 조세 형평성이라든가 뭐 사실 우리가 보면 근로소득이라든가 부동산 소득 그리고 해외 주식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를 안 하니까 뭐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자본이 되게 과세를 하고 있는데 조세 원칙상 금투세가 맞으니까 이제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힘을 얻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투세 대신에 증권거래세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증권거래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투자 손익과 상관없이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손실을 보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을 이제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소득이 아니라 거래 행위 자체에 과세를 하는 거니까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지적이 좀 많기는 해요. 반면에 금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순이익에 과세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에서 이익을 본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니까 거래세보다는 과세 형평성 면에서 좀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큰 거래액이 이 큰 손들한테는 거래세 자체가 이제 직접적인 비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한국 시장, 한국 증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증권거래세는 수익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을 이익을 본 투자자나 100만 원의 이익을 낸 투자자나 매도 금액 기준으로 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큰 투자자들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분석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손실 상기가 안 된다는 점, 손실을 내도 거래세를 내야 된다는 게 가장 불리한 점이기는 하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단기간에 바꾸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증권거래세 네. 세수가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보면 워낙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반도체 투톱,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증시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래세 자체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가 이제 최근에 정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늘었어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증권거래세 수입을 보니까 2조 8천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235% 정도 증가를 한 건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이 증권거래세가 8천억 원 정도 됐는데 1년 만에 한 3배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1분기만 놓고 보면 전체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로 15조 5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 이 중에서 증권거래세 증가분이 2조 원에 달하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세수를 좀 포기하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 국내 증시의 과제 하나가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건데 그럼 만약에 이제 금투세를 도입을 한다면 여기에다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요인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또 되거든요.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네. 하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금투세가 더 장기 투자 유리하냐, 아니면 증권거래세가 장기 투자 유리하냐. 사실 증권거래세는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더 많이 계속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증권거래세가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데 더 낫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금투세를 도입할 때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투세 설계할 때 뭐 과세 기준 금액이라든가 손익 통산의 범위, 그리고 손실을 언제까지 2월해서 공제할 것인가, 그리고 원천 징수 방식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장기 보유 우대 여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약간 복잡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게끔 과세 구조를 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거에 비해서 금투세를 그런 장기 투자 유도하는 방식으로 짜게 되면 장기 투자 유인을 강력하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 사실 많이 도입을 했는데 증시가 조정을 보이거나 이러면 아 그래 금투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기는 한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상당한 아주 중요한 수급 투자로 자리를 잡았고 이 구조가 계속 오래 지속이 되려면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되는 이제 어찌 보면 이런 과제가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좀 멀리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오래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을 넣는 게 전체적인 증시를 위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이제 증시에 개인들이 투자하는 금액 중에서 단기간 투자하는 거 외에도 퇴직연금에서 굴리기 시작한 것도 많거든요. 예. 직접적으로 DC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이제 놀고 있는 현금 혹은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에 있었던 금액들을 증시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장기로 투자하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 보면 좋은 수급 주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이제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금액들도 장기 투자 쪽으로 유도를 하려면 금투세 이런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설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투세 도입 논의가 나올 정도로 증시가 급격히 네. 올랐는데 또 증시가 오르다 보니까 너무 무섭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어제 우리나라 증시 수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저 이제 경제부총리가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 네. 증시 너무 올랐어요. 너무 과열돼서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긴 한데 뭐 이제 아주 이제 교과서적인 말은 하긴 했어요. 오늘 뭐 증시가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도 요새 사람들 만나면 다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뭐 코스피 어디까지 갈 것 같냐, 뭐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들어가는 게 맞냐, 너무 올랐는데 무섭다, 이러다 네. 급락하는 거 아니냐, 원래 산이 높으면 골도 급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제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은 뭐 여러 가지 시장 지표로 봤을 때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제 진단했어요. 그러니까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면 그렇다는 건데 뭐 인공지능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달라질 텐데 적어도 내년까지는 입도선매, 그러니까 사전 주문이 이루어진 상황을 볼 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JP모건이 10,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고 뭐 현대투자증권 뭐 최고 12,000포인트까지도 이제 내다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이제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제 지수 전망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이 최근 이제 9,000포인트 전망할 때 냈던 보고서를 보니까 내년에 이 코스피 상장사의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연초만 해도 한 10%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24%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 놓고 봐도 올해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한 달 전만 해도 뭐 220조, 170조 각각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게 330조 원, 그리고 240조 원으로 훅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코스피 지수가 올라도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미래에 올릴 영업이익 대비로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는 주가 수익 비율 PER로 따져보면 여전히 한국 증시가 저평가됐다는 분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1년간 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코스피의 그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한 8배 안팎 정도 되는데 네. 코스피가 5,000선을 넘었을 때 그 지난 1월에 그때가 이제 10배였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워낙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의 PER이 더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나라 증시랑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나 일본, 대만 증시가 거의 뭐 20배 안팎이에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상하이 종합지수 기준으로 하면 14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도 한 PER이 20배 안팎이 되니까 지금 코스닥에 비해서도 코스피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또 수급
상으로도 또 특징적인 게 외국인이 매물을 던질 때마다 개인이 받고 있는 네. 현상이 나타나니까 개인이 맞아요. 또 증시에 대한 믿음이 좀 센구나 이런 걸 좀 느끼거든요. 맞아요. 예. 어제도 개인이 코스피에서 한 3조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를 했고 네.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거를 개인들이 좀 소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외국인이 매도하는 게 한국 증시를 좀 이제 이제는 한국 증시를 떠날 때다라고 판단해서 판다기보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기계적으로 판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한국 증시가 너무 이제 올랐으니까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는 이 매물도 있을 거고 주가가 너무 오르면 그 포트폴리오상에서 뭐 예를 들어 아시아 펀드다 그러면 그 펀드 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비중 조절 차원에서 이제 주식을 좀 파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팔면 옛날에는 외국인이 이렇게 팔면 증시가 주저앉고 막 이랬었는데 네. 지금 팔면 파는 족족 다 이제 개인들이 매물을 소화해주고 있고 받아주고 있고 이러니까 지난주에는 뭐 하루에 개인이 8조 원 이상 순매수한 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굉장히 강력한 수급 주체를 부상을 했고 국내 증시를 탄탄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국내 증시에 외국인 동학개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 요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은 기관 투자자였다면 지금은 이제 개인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주체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2023년에 외국인 투자 등록제가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이 계좌 개설 주체 제한도 좀 폐지가 돼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그 허들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직접 투자가 가능한 외국인 통합 계좌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증권에 이어서 오늘 삼성증권이 뭐 글로벌 온라인 증권사죠.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와 협업해서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라는 그 증권사의 계좌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국내 증식 증권사에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그냥 제휴된 삼성증권 통해서 국내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동막 개미들이 이제는 삼성전자 더 괜찮아질 것 같아, 혹은 SK하이닉스 더 갈 것 같아. 지금 이렇게 AI 붐이 일고 있고 이걸로 인한 수혜를 온전히 한국이 다 이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개별 주식을 사고 싶어 이럴 때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 외국인 동학개미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다음 달에 코스피 지수가 MSCI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좀 하락 반전하니까 저희 편집국 안에서는 지금 사야 될 때 아니냐 이럴 때 살짝 막 너무 오르다가 살짝 이제 지금 할인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던데 그냥 개인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사고가 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여기서 좀 갈 주도주들을 조금 담을 수 있는 여력이 지금은 아직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지만 역시나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금투세 부활 시동까지 걸리게 한 국내 증시의 상승 여력, 여기에서 어떻게 앞으로 향방을 가져다 줄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슈 오늘도 역시 잘 분석해 주셨고요.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의 설명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한국형 팔란티어를 지향하는 마키나락스가 코스닥 상장에 도전합니다. 미국 AI 방산기업 팔란티어가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국방시장을 개척했다면 마키나락스는 AI 운영체제를 앞세워 국방 제조 산업 공략에 나섰습니다. 회사의 경쟁력은 핵심 제품 런웨이. 데이터 관리부터 애플리케이션 연계까지 전 과정을 통합 제공해 AI 도입 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솔루션을 활용하면 로봇 작업 경로를 최적화해 자동차 공정 작업 시간을 최대 93%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폐쇄망 환경에서도 AI 모델 운영을 할 수 있어 보안이 중요한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방에서 AI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이 수요를 만족시켜줄 만한 공급 기업들이 많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국방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2% 정도 되고요.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올해는 뭐 한 34% 이상, 그리고 내년에는 거의 한 46%까지도 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 AI 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자로 선정되며 국방 분야 레퍼런스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키나락스는 제조업 비중이 높지만 AI 도입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일본 시장을 전략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일본이라는 시장이 B2B가 진출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유명한데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벌써 네 곳을 이제 고객사로 확보했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굉장히 큰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규모와 숫자는 이제 한 3배 이상 커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영업 적자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키나락스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기술 개발과 해외 사업 확대에 투입하고 내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재계약률이 94%에 달하는 만큼 반복 매출 기반도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방산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마키나락스가 국방 특화 AI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주요 증시 일정과 특징 종목, 기업들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4월 CPI가 공개되고요. 또 미래에셋증권, 펄어비스, CJ제일제당까지 이 다양한 섹터들의 종목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대형 게임주 중 하나죠. 펄어비스 실적이 나오는데 이 외에도 이번 주에 다양한 게임주들 실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펄어비스 회사에 대한 간략한 내용 보겠습니다. 2010년에 창립했고 2017년에 9월 코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2019년에 신작 검은 사막을 공개했는데 이후 실적과 반응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이어가다가 2021년 연매출 4,03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매출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후부터 2022년부터 문제가 계속 매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추후 신작이었던 붉은 사막 출시하는 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회사 쪽에서 좀 계속 자본을 투입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 2023년에는 처음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7년 만에 신작 이 붉은 사막 출시 전후로 주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3월 이후 펄어비스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네, 먼저 개발 7년 만에 신작 이 펄어비스 출시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면서 3월 16일에 71,500원 선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펄어비스 주가가 7만 원 선을 넘어선 거는 2022년 이후 4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출시를 앞두고 하루 전날 오히려 하한가를 찍었는데요. 해외 사전 리뷰 점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았고요. 지금 탈출해야 한다라는 반응이 좀 줄을 이루면서 하한가 달성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첫날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려 첫날에만 200만 장이 팔렸고요. 나흘 만에 300만 장까지 그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상한가 가까이 갔다가 3월 26일에 상한가 터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굉장히 회사에 자본을 많이 넣었는데 이 한 번의 출시만으로 손익분기점을 좀 돌파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후부터는 증권가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또 중국 시장의 글로벌 파트너십도 강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주가는 상향 흐름을 탔습니다.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77,400원으로 7만 선을 획득해냈고요. 이후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어제 실적 발표 전날이었죠. 1.71%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또 실적 앞두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게임 업계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이 게임 업계, 같은 업계 내에서도 실적의 온도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4월 30일에 크래프톤은 매출 1조 3,714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게임즈는 영업 손실, 흥행 IP의 부재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넷마블의 경우에도 좀 상승은 했지만 그 폭이 굉장히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모레까지 있을 종목들의 예상 실적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예상 매출 3,119억 원으로 무려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좀 기대감 받아가고 있고요. 위메이드와 웹젠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흥행 IP 부재와 구조적 문제를 좀 겪으면서 웹젠은 적자 쇼크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고 넥슨 실적 굉장히 괜찮은데요. 던전 앤 파이터와 메이플 스토리 등 이 장수 IP가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도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네. 웹젠이랑 펄어비스 오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의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크래프톤은 오히려 3%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 NC 역시 약보합권의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였습니다. 올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차트 모양이 거의 흡사합니다. 장중 5%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낙폭을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는 상승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 강했던 통신 역시나 괜찮고 해운과 제약 쪽이 상대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 매도 개인이 받고 있는데 실적, 주가 밸류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니까 저희가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